토크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나스 네,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왜 안 합니까? 아니, 왜냐면 중요한 시점에. 도봉구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요. 진짜.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성탄절에 화재 소식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하지는 않기도 하고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권 민주당하고 싸우겠다. 또 불체포 특권 약속한 분들만 공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타자 주자로 비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장 소장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하신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주요 요지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나빠요. 네. 이재명 나빠요. 586 나빠요. 개딸들 나빠요. 예. 그래서 내년 총선은 네. 민주당 때려잡자 이 컨셉으로 좀 바꾸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것이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과 586 때려잡자. 이걸로 좀 선거 구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 불출마하면서 총선에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하겠다. 특히 영남권, 예. 수도권에서도 유리한 지역 아주 제대로 그냥 완전히 헌정사상 처음에 물갈이를 할 것 같다.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까? 들고요. 또 하나는 당정의 완전한 일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그리고 야당과는 다르게 집행력이 있는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권 관련해서는 당과 좀 상의하겠어요라고 했지만 어쨌든 악법이라는 그런 인식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대통령과 용산과 코드는 계속 잘 맞추겠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께 다른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를 바탕으로 쓴소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정 관계가 예전과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는 좀 접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민주당 이재명 나빠요 하고 당정 공천 관계 물갈이. 얘기, 공천 물갈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윤선 기자님? 근데 저는 말씀 정확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선거를 이끌고 이겨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완벽하게 적으로 민주당과 운동권과 이재명 대표를 상정하고 저 청산해야 될 그러니까 타도 운동권 해체 민주당 거의 이런 수준으로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도 표심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로 들어와서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비상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내부에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문제로 되어 있던 당정 간의 어떤 수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사실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더 크게는 여당 당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민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고 운동권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 내 삶이 나아지나? 우리 경제가 좋아지나?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꾸세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60%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민 지금 소득도 그 외환위기랑 비교하면 그런 정도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방비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외교 경제 다 그런 수준인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운동권 때려잡는다고 그래서 나라가 좋아지나? 민생이 좋아지나? 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직격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정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쑥 들어간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변죽만 올린 이런 수준이어서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당에 계시니까 새로운 또 저도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게요. 예, 저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네. 타도 86
운동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뭐 젊은 주자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를 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큰 벽이라는 거예요. 86 네. 기득권 세력들이. 예를 들면 이제 막 5선 6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686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과연 민주당을 잘 이끌어 왔느냐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당연히 뭐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86 운동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 교체가 정치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짚었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의 연설문을 제가 쭉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봤는데 예. 뭐 제가 좀 그 외람되게 평가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냥 잘 쓴 답안지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아 답안지다. 그 어떤 예. 느낌이냐면 그 지지층을 의식했다라고 장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지층도 의식했지만 중도층도 굉장히 많이 의식한 답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 그러냐면 초반에 나왔던 그 네.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민주화 투쟁과 관련된 내용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을 꼭 넣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그 우경화 아니에요. 특히 홍범도 장관 흉상이전 이슈와 관련돼서도 뉴라이트 사관에 지금 국민의힘이 잠식돼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우경화 가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뉴라이트들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 내용이랑 민주화 운동 내용입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도 잘 안 해요. 체제 전복 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사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들을 골랐었다라는 표현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도 지지층의 어떤 핵심적인 영린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우리가 계속 논란이 있었던 뉴라이트 사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저는 보였고요. 그다음에 정책 이슈와 관련돼서도 대개는 뭐 좀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거든. 뭐 무슨 저희가 뭐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뭐 내지는 뭐 대기업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문제 계속 국민의힘에서 해야지만 하고 있다가 그냥 공회전만 했던 이슈들을 정면으로 들고 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지금쯤 내야 되는 메시지들 중에서는 아주 답안지를 잘 쓰듯이 써내려간 건 긍정적인 맞아요. 부분이 있다. 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출마 선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봐도 비교가 된다. 예. 네, 그렇죠. 그러나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 과연 당정 관계를 어떻게 네. 재확립할 것이냐,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도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을 첫 번째 거라고 당정 봅니다. 관계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당정 관계 개선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 네. 우리는 우리 할 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잘 대통령실과 혼연일체가 되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아, 그러니까 뭐 일일이 지시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신뢰와 여러 가지 인식의 공유는 네. 그냥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만 해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저 목적지를 향해서 아하. 다 뭐 한 100가지 길이 있어도 두 분이 그냥 따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하. 그 한 가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직적 수평적 이런 관계 아니다. 각자 할 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냥 일체화된 당대 거다.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 네. 동일체 원칙 뭐 이런 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지금은 뭐 수준이 그 되는 원칙이 거죠. 지금 법 규정에 없지만 뭐 하여튼 형사소송법 그동안 책에 계속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학교 졸업하고 연수원 거쳐서 검사 된 다음에 평생 그 조직에서 네. 함께 일한 선후배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저 선배가 무슨 생각하는지 저 후배가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한동훈 장관이 어제 뭐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 공포의 주체, 공포를 막 느끼게 하는 주체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했어요. 네. 근데 사실 장 소장님도 상식적이고 저도 상식적인 사람인데 네. 저희들이 맞이한 현실은 갑자기 그 박민 사장이 오면서 KBS에서 어제 내일부터 나오지만 이런 통보를 받고 전 자발적으로 하차했습니다. 네, 네. 예?
전 일신상의 사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찮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 알면서. 건강상의 네?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작가들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KBS 더 라이브 같은 프로그램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맞이하는 어려운 현실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로부터 기인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왜 이런 방식으로 오도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는 이 대목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싸워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이지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부터가 한동훈 비대위의 그릇된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출발이 그렇다는 건데 이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시작부터 불출마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이 향후 거치 같은 게 용산하고 또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얘기가 전혀 안 되진 않았겠죠. 아, 근데 저는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네. 내용들 중에 뭐 이재명 대표를 그 국민의힘이 싸워야 될 상대로서 정의하고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그 또 뼈아픈 지적은 결국 이제 당정 관계인 네.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특히 이제 여당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늘이 놀랄 만큼의 이 확실한 변화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늘이 놀랄 만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지 사실은 되는 건데 그 어제 이제 나온 내용들 가운데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당정 관계의 모습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긴 네. 했거든요. 물론 하루 만에 숙제를 다 풀 수는 없죠. 뭐 지금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어저께 다 답을 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질문에 노출될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당정관계 재확립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당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무조건 된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네. 보는 거고 예. 그걸 하지 못하면 저는 선거 해보나 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제가 하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과거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건 악법입니다 하고 거기서 딱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네. 거기서 끝나버렸지만 그 어제는 뭐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보겠다. 당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건 무조건 악법입니다. 안 받을 겁니다는 아니었거든요. 음흠.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저는 좀 기대를 근데 하고 있어요. 네. 당의 입장도 저거는 당의 입장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윤재욱 대표 입장이 어제. 근데 그 네. 윤재욱 대표가 네. 그렇게 했잖아요. 어차피 특검법은 원내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내 우리가 책임이다. 책임이 진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선거 뛰는 저희가 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사실 같고요. 되게 절실하시네 지금 김재주 위원장님 말씀이.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되게 뭐 좀 이상한 선거가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여당 심판론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그 여당 심판론의 중심에는 결국 또 김건희 특검법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과제는 사실은 뭐 뻔합니다. 내일 있을 통과될 그렇죠. 특검법인데 불출마 관련해서 저 한마디 불출마 좀 얘기 좀 드리고 해주세요. 싶어요. 그러니까 네. 불출마를 본인이 헌신과 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비겁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수도권 승리의 선봉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냐. 왜냐하면 선거 구도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막 너무 좋고 좀 험지 같은 데 나가도 그냥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은 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그냥 어디든 출마하면 당선이 되는데 불출마해 진짜 용기 있는 선택이네. 그게 용기 있는 선택이다. 헌신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어렵잖아요 선거가. 근데 저는 출마 안 하고요. 저는 선거 유세하러 다니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이게 과연 용기 있는 선택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불출마. 저도 예. 그 관련해서 불출마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 네. 내부 취재를 어제 해왔는데요. 이기면 영웅인데
지면 책임 안 지겠다는 태도 아니냐.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개인의 자기 살궁리를 한 선택인 거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선거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 보더라도 특히 수도권이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도가 이미 심판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한동훈 바람으로 뭔가 선거가 확 바뀔 수 있냐? 어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은 기미는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거 어차피 참 어려운데 내가 여기까지 도와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떠난다는 거죠. 출마 안 하니까 정치권 바깥으로 뭐 유학을 가든 뭘 하든 떠나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뭐 하냐 막 이렇게 있으면 돌아와서 대선 출마할 대선 때. 거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어제 불출마 선언은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잘 만들어서 대선 출마하겠다. 이걸로 그렇게 밖에는 안 익힌다. 보인다. 그렇죠. 총선 맞고 어떻게든 잘 맞고 박수 받고 떠났다가 돌아와서는 대선 뛴다. 이런 컨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너무 과한 전망인 아니 것 굳이 같고. 국회의원에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장부장 얘기 비대위원장까지 듣고 했는데 김재섭 위원장 얘기 3~4년 후에 듣겠습니다. 벌어질 대권과 관련해서 뭐 아직은 좀 어떻게 이른 전망이다 네. 그거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전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딱 등장을 했지만 대단히 허약한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없으면은 한동훈 장관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 이 인간 뭐 지지율이 좀 보수파 쪽에서는 높게 나오긴 하지만은 네. 대중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 초보로서 내년 총선을 지휘했을 때 선거 패배가 됐다. 다수당이 안 됐다. 뭐 역대급 뭐 의석수가 적어졌다. 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 앞으로 정치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황교안 한교안 대표가 딱 그랬었죠. 딱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지고 나서 예.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저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아니 근데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이제 선배 정치인들한테 전화는 많이 한대요. 네. 근데 되게 뭐 의례적인 얘기고 상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뭐냐 뭘 물어보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의례적인 전화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에 처음 들어왔고 정치에 구력이 있는 정치 선배들하고 뭐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함께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하고 이럴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우리들도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 근데 저는 김재수 위원장님 말씀 좀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불출마는 나쁘게 볼 게 나쁠 없는 게 거 없다.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불출마가 좋게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사실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를 결과론적인 들면은 얘기죠.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후순위로 넣어가지고 예. 선거 승리에 견인을 했던 사람이지만 반면에 장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황교안 대표 같은 대표. 경우에는 본인이 굳이 종로로 나가서 본인도 망하고 당도 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이 될지는 결국 전체 판세에 따라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유보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확실하게 불출마가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바로 상대방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양지만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 효과는 확실한 거죠. 개항 을로 갔다가 이제는 또 비례대표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례대표로 가서도 선거 이끌 수 있고 불출마도 선거 이끌 수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선거 이끄는 건 똑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 실패해도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선거에 실패하면 그냥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네.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 있어서 대비 효과는 확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그래도 보수파 짚어주세요. 패널이니까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언만 간단하게 드리면 네. 엘리트주의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역설 이거에 빠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조 인생을 보면은 좌천 뭐 한 2년 갔을 때 빼놓고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테니스 선수야. 내가 공을 잘 맞춰. 난 야구 선수 9회 말 투아웃에 나가도 내가 조금만 연습을 하면 난 홈런 때릴 수 있어. 이러한 자만심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치권 다 바꿀 수 있어. 네. 내가 공천 잘할 수 있어. 내가 정치권의 국민의힘의 혁신과 개혁을 이뤄낼 수 있어. 내가 판단을 하면 다른 정치인들하고 상의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가 그게 있거든요. 잘 문제일 것이다. 네. 그거를 조언을 좀 하면서 네. 자 가장 앞으로 첫 번째 과제는 특검일 것 같아요. 네. 특검이 28일 날 민주당이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할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지라든지 어떤 스탠스가 딱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더욱더 아하. 강력하게 용산 직할 체제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지가 없는 정당이 됐다.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분위기가 더 그렇게 규정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한동훈 위원장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우리가 보지 않았냐 그동안의 과정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꿔치기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위원장 이후에 또 누가 올 수 있을지 선거는 아직 뭐 100일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당 내부에서도 하고 있고 완벽하게 거의 신당 수준으로 당을 바꾸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던 틀과 뭐 이런 것들을 싹 바꾸겠다. 하여간 완벽하게 바꾸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도 사실은 이게 다 계산된 행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에 견주면 김건희 특검법은 뭐 보나마나 방탄을 위한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방법으로 적극 옹호하고 나서겠죠. 그러나 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어쨌든 통과되는 거잖아. 표결 처리가 통과될 것 되는 같아요. 거고 제2요구는 100%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 거냐. 그때가 가장 예, 눈에 띕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거는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될 거다. 한동훈 위원장이. 왜냐하면 상당히 예컨대 뭐 불출마하는 사람 혹은 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안 나와버리고 이러면 자기들 계산으로는 뭐 14개, 15개 뭐 이런 정도만 넘어가면 다 이제 실제로 예컨대 제2요구권 3분의 2, 3분의 2죠. 그걸 채울 수가 3분의 있다는 2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전략을 짜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짤 게 없어요. 아, 없습니까? 아니 뭘 그걸 전략을 짜요. 네. 그냥 본인이 어제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국민에게 맞는 그러한 눈높이 그런 정치를 강조했잖아요. 그걸 그냥 특별하게 총선 전략으로 짜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동훈 장관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네. 뭐냐면 자신의 당에 공천을 할 때 헌법상의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왜 불체포 특권 포기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범죄 혐의, 비리 혐의가 있으면은 정정당당하게 검찰 나와서 조사 받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왜 포기 못해요? 헌법상 헌법에 대통령 부인은 여러 가지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어떤 백을 받아도 조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포기하셔야 돼요.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아니에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모순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중도층으로 김재섭 위원장님 같은 분 수도권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네. 우리 사람들 우리 가족 대통령 부인 권력자들은 보호하고 조사 안 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면서 그냥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강제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법의 공정이냐고요. 요거 뭐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 듣고 뭐 얼굴이 좀 무겁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도 뭐 김건희 특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인상을 볼 거거든요. 과정을 볼 거고 얼만큼 노력하느냐, 얼만큼 공정하게 할 거냐. 나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나 기준이 같으냐를 보실 거거든요. 네. 저는 그 과정들을 슬기롭게 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토록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주 명백하게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아직 안 여사 했어요, 아직. 아니면 뭐 좀 실제로 기다려보세요. 악법이라고 했으니까 악법을 시종일관 악법을 주장하는데 이 악법에 대해서 내일부터 갑자기 입장이 바뀐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국민 여론하고 완벽히 괴리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 정신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고 지금의 정세도 오판하고 네.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감을 못 하잖아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네. 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열광하고 응원했던 이유가 뭐냐면 권력자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한치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검찰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멋있다. 저 사람들만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권력을 잡고 나서는 권력자들을 보호하고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공적인 권력을 남용을 한다? 이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오늘 또 정치 이슈 중에 요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국회에서 예정을 했었는데 맞아요. 노원에 있는 이제 갈비집인가요? 식당에서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좀 아는 바가 있을까요, 김재수 위원장님? 아니요, 아는 바는 없는데 참 뭐 이준석 대표답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네. 야, 뭐 그렇죠. 이제 국회 기자회견이 아니면 그래도 좀 이색적인 장소에서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갈비집이라고는 저도 네. 제 상상 밖이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 밝히기에는 거기가 뭐 본인이 다른 당원들을 많이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표방하고자 하는 것이 제3신당이잖아요. 근데 이 제3신당 하면 가장 제가 머릿속에 깊이 기억에 남는 거는 돌아가신 노회찬 대표께서 그렇죠. 불판 갈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불판이 너무 오래됐다. 네. 이제는 삼겹살 불판 갈아야 될 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가 그걸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불판하고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갈비집에서 이제 불판 가실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억으로는 이 대표가 그 노회찬 대표를 꽤나 뭐 심적으로 흠모했던 걸로 알아요. 예. 네, 그 돌아가셨던 장례식장에서도 가서 눈물을 보였던 뭐 기사를 어디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역구도 노원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모로 뭐 공감대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노회찬 대표가 말했던 불판 가리론을 이야기하기 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한 게 아닌가라고 뭐 문득 생각은 해봤어요. 그럼에도 의사를 확인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전화- 저희 가면 기자들 뭐 삼겹살 주나요? 갈비 셋인데? 건데. 셋이 식사예요? 아니요. 그냥 그 상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밥 먹지 어떻습니까? 않을까요? 밥을 주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아마 밥만 전화용인에서 먹으면 욕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밥을 먹어야지. 자, 어떻게 요 탈당 기자회견 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오늘부터 마이너스 뭐지? 뭐 1%씩 올라간다고 막 했던 게 바로 이제 내일이 내일 되는 건데요. 27일. 네. 네. 오늘이죠, 오늘. 그렇죠. 27일. 오늘이죠, 오늘. 예. 오늘인 건데 네. 뭐 예고했던 대로 그 사실 근데 상당한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어떻게 좀 더 바꿔보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뭐 본인이 처음에 영선에 30대 당대표가 돼서 네. 보수정당을 좀 혁신해보려고 했고 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보수에 적합한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어쨌든 결국 이 안에서는 실패를 하게 된 거고 결국 뭐 새로운 당을 또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막 새가 붙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과 난관은 있지만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메시지가 기대가 된다. 예. 예. 한동훈 장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반대되는 다른 그러니까 비교되는. 반대라기보다는 좀 비교되는, 다른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 보수나 중도 보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어허.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감동의 메시지가 줄지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감동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네, 저런 다운표 하셨어요. 다운표로 막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연습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별로 감동은 없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장소, 시기는 정해졌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 그런 것도 예. 뭐 저 이준석 대표랑 상의도 안 하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네.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겠다라고 젊은 정치인이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신당 성공 가능성 없어요. 낮다고 하시죠. 없는 겁니까? 낮아요. 그동안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낮죠. 예. 정말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대권 주자도 없고 영남이라는 보수파의 지역적인 플랫폼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이준석 혼자서 그 난곡을 돌파할 수 있을까?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정치를 많이 해왔고 신당도 뭐 참여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명하게 잘 처리할 거라고 믿고 어쨌든
신당을 만드는 비전, 명분을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하면 지금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뭐 2월 말 3월 초에 양당이 공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빈틈이 있을 것이다.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어느 정도 활로도 있지 않을까. 공간이 그래서 있을 저도 것이다. 되게 흥미로운 눈으로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 요즘에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 네. 정치학 교과서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심하게 네. 좀 흥미롭게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정치 시작한 지 12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년 정치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요. 그러겠죠. 갈비집이 아마 본인이 이제 뭔가 의미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정했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뭐 하여튼 뭐 어떤 게 나올지 아마 기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저도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저의 뇌피셜인데 네. 내년 총선 경우에 따라서 사파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파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쪽이 새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뭐 민주당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 큰 세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물밑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선거 구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낙연 신당의 힘은 날이 갈수록 힘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도 드렸는데 네. 예, 그 굶주린 사자로 네, 맞아요. 굶주린 사자 바로 제가 그 고양시장 뭐 시흥시장 이런 맞아요. 분들 참여 그 손 한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가면 계속 왜냐하면 2018년 지방선거 너무 많이 당선되고 2022년 지방선거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21대 국회 때 너무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부적격 인사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사파전이면서 동시에 난장판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잠시 듣고 4부에는 좀 민주당 이야기 또 신당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토크킹 4부입니다. 장윤선, 김재섭,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로 많은 분들 좀 와주셨는데요. 자, 6천여 명 넘게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삼총리 회동 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같아요. 탈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얘기가 되던데. 여기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신당 돌이킬 안 수 하면 없다. 완전 바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돌이킬 수 없다.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예, 정치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탈당으로 갈 것이다. 탈당 창당으로 가야죠. 탈당 창당으로. 신경민 의원이 네. 이제 비교적 가까운 분인데요. 네. 버스는 이미 떠났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낙연 신당은 그러니까 뭐 새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다. 왜냐하면 또 지금 민주당의 검증위원회가 계속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진짜 코미디거든요. 그거 보면 예를 들면 진짜 문제 있는 인사들은 적격 판정이 나와요. 게다가 친명계 뭐 되게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불렸던 뭐 제 갑자기 성함이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정의찬이었나요? 네. 그분 그 특별 고문치사 뭐 이런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혐의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갑자기 적격 판정을 내놓고 여러모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부적격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검증위원회는 후보가 경쟁력이 있느냐 지역에서 평가가 어떠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했냐 안 했냐 그 가부만 검증하는 곳인데 그것만 검증하는데 전과를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죠. 누가 말이 안 뭐래도. 된다. 정의찬 게다가 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그 공천 신청을 했던 분은 예를 들면 부적격 사유가 뭐 경선 이후에 뭐 불복해서 당에 뭐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 하고 뭐 신청? 이렇게 했는데 네. 그분은 경선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적격 판단도 내리고 있는 거고 음주운전 하신 분 뭐 적격 판단 내리고. 그러니까 이 검증위원회 자체가 친명의 어떤 친정체제 강화를 위한 그냥 보여주기식 코미디거든요. 이거. 그리고 아마 이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되면서 이낙연 신당은 거기서 튕겨나온 분들의 어떤 구심점이 되겠죠. 실제로 최성 전 시장이 부적격 판정 받았나요? 하여튼 그 직후에 이낙연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균 씨. 예. 이제 경선에서 뭐 탈락을 했나? 그러고 나서 탈당을 하고 출마까지 했어요. 예. 그렇죠. 불복 출마죠. 네. 예. 그럼 시흥 그 시장 김윤식 씨인가? 그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격이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준과 잣대가. 코미디라니까요. 이건 자, 완전. 공천 검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경선을 하게 해주면 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모두 경선시키주면 그렇죠. 네. 근데 원천 차전을 하니까 아, 문제가 왜 그래요, 발생하는데 예. 근데 민주당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네. 나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호법 이전에 이용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음주운전이 있었고 물론 뭐 본인이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뭐 그다음날 문제가 생겨서 더 논란이 됐지만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용주 전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인데 호남이고 그렇죠. 여수에서 출마한다는 건데 음. 이분이 친명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기준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검증위원회의 검증 내용이 검증받고 있는 수준인데 국민의힘은 검증도 하지 않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는 검증 단계인 거고 이 검증 단계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이제 공천 갈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사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큰 이슈들이 막 생기고 사실은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을 흔든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뭐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틀에서 무리가 없으면 당을 상대로 소송했다 그래서 경선 부적격 기회가 보장이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놓고 뭐 정말 뭐 납득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무슨 중대 범죄였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당을 상대로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너는 안 돼라고 하면 그 자체로 뭐 불복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공천 뭐 검증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도 계속 뭐 지금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 공천 시즌이 되면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무건수행 좀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데 장 기자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 역할 앞으로 한동훈 비대 출범을 그렇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왜 불출마를 선언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를 먼저 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뭐 인천 계양을 가든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든 국회의원 출마를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계산 속에서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희생한다, 헌신한다, 불출마하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뭐 결단했다라고 또 보수 언론들이 세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본인을 좀 대비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다고 보고 어찌됐든 계속 그 이재명 대표는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봄 여름에 취재했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재명 대표 불출마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당대표직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대표직을 갖고 대표직은 반드시 가질 것이다. 그러나 불출마할 것이다. 예, 총선 예. 불출마하면서 큰 틀에서 자기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지금 국민 여론이 특히나 경제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뭐 비단 그냥 뭐 주부 생활 물가가 아니라 중소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동 같은 데 가요. 네. 요새는 그 권리금 같은 것도 없대요. 그런데도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뭐 경제도 안 좋죠. 외교도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보들 있죠. 김건희 여사 문제 있죠. 사실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만한 이슈는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전투하는 심정으로 야당 대표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큰 틀에서 반윤전선을 치고 본인은 사실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다음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야권의 큰 리더 지도자로서 통 큰 리더십으로 전체를 아우르면서 판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원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연탄 나르고 뭐 배식 봉사하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왜 이러냐. 국정을 주도해야 되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똑같은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 무건수행하시고 봉사활동하시고 두 분의 공통점을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무건수행은 안 하지 않아요? 지금 요새 사라졌죠. 아 요새?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공관위원장을 좀 인사를 잘 함으로써 조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도 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재명 당대표의 네. 행보와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객관적이고 좀 신망이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공관이 객관적이니까 네. 뭐 투명한 그런 경선 공천을 하겠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원로급 중에서 본인을 지지해줬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좀 선임을 해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긴 하던데요. 절대로 안 시킬 하실 것이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원로급 중에서 한 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논란을 불어일으키지 않을 공관위원장을 선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무건수행하는 이재명 당대표 뭐 전략적인 어떤 행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탐 봉사 한번 하러 갔다가 네. 골방에 들어가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산기죠? 아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 아하. 어떻게 하면은 내 사람들 더 많이 공천을 줄까? 지극히 이기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장윤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통 큰 정치, 큰 야당의 지도자 그런 모습 보이면은 참 인기가 올라갈 텐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 원래 그런 분인지 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산무 당대표가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이 저는 양쪽 다 비판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이다 이재명.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행정할 때는 사이다로 할 수 있지만 네.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해야 돼서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수위를 조절하는 거고 이런 거다. 그런 것은 뭐 기자들이 좀 양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이슈마다 선점을 해서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판판이 좀 붙어가면서 속 답답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고 바라고 예전 사이다. 예. 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 어디로 갔냐 이제 이런 비판 고구마보다 더 고구마를 먹은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이런 겁니다. 내년 총선도 과거의 선거를 보면요. 민주당만으로 선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연합정치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정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근데 이 중심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어떤 판을 짤 건지 그야말로 정당부터 사회단체까지 쫙 해서 소수정당들도 많잖아요. 이 세력들을 제 세력들을 다 모아서 자 우리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라도 열고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서 이슈도 만들고 몇 대 과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 뭘 하겠다라고 얘기도 좀 하면서 판을 좀 크게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겟이 되겠죠. 근데 왜 안 저도 말하면 안 하겠냐고요. 돼요. 네. 타겟이 되겠죠. 왜 안 하겠냐고. 아니 김재성 요새는 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본인 지역구인 개항보다 재판하느라고 서초에 더 많이 나가지고 서초로 나오는 거 아니냐 차라리 서초 나오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조롱까지 나오는 아하. 상황인데 그 예. 정도로 본인 재판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두세 번씩 한 주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큰 판을 짜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게 사법 있어도 리스크죠 뭐 사실은. 아니 근데 가만히 사법 있어도. 리스크를 이런 거예요. 트럼프 얘기를 누가 하던데 사법 트럼프까지? 리스크도 아니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도 내가 이렇게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박해받고 있어요. 지지자 여러분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 사법 리스크를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가 뭐 롤모델인 거예요? 아니 롤모델이라 그러니까 트럼프를 롤모델로 이상한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활용을 좀 해라. 그렇죠. 예. 아니 사법 리스크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마저도 자신의 어떤 전체 야권의 지지도를 이끌어내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카드를 너무 트럼프의- 많이 써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트럼프의 측근과 왜냐면 분신이 돈 받아가지고 구속됐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검찰 독재로 인한 피해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카드는 예전부터 몇 년째 쓰고 있는 쓰기 카드이기 어렵다.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새삼스럽지 알겠습니다. 않다는 예. 예,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것 같아서.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 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럼요. 요거 결론이 좀 나야 뭔가 좀 구도가 잡힐 것 제가 같아요. 그냥 얼마 전에 들었던 거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병립형으로 안 가고 네.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다시 받아서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론 내렸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네. 생각이 하도 바뀌셔가지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밖에 없지 상황상 않냐라는 그렇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연합정치 모델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병립형 회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반대하잖아요. 네. 예, 이낙연 대표 반대하죠. 정세균 총리 반대하죠. 김부겸 총리 다 반대하고 대놓고 인터뷰하셔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룸이 없어요. 그렇게 가기에는. 원래 네.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비례대표 후순위 받아서 DJ 방식으로 좀 뭘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카드는 어렵게 된 것 같고 그러면 개항으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공란인 것 같습니다. 안동 어때요? 고향 안동. 경북 안동이요. 안동. 거기에 가면 사실 그거는 편하게. 그거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 정치 그만하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건 국민의힘은 안동에서 뭐 어떻게 정해진 하겠어요. 거죠 지금 병립형 아니면 권역별 병립형. 권역형 병립형. 네. 그 안 되면 지금 연동형이면 위성정당 나가는 걸로. 그렇겠죠.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발. 그 위성정당 같이 안 하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그런 가능성도 있는 네. 건가요? 정치적 합의에 가능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눈에 맞는 눈높이가 저기 위성정당이에요? 네. 근데 아니 그렇게 네? 안 그게 하시겠죠. 뭐 아무리 협약을 하든 아니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든 다 네. 꼼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매정당 비슷하게 나올 수 아예 있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병립으로 가든지 가는 게 맞다는 게 아니면 국민의힘이죠. 연동형으로 가면 확실하게 서로 합의를 하고 안 한 네. 사람들은 역풍 맞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예, 따옴표 주셨고요. 자, 토크킹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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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